생을 설계하고 있는 50대 주부 구독자입니다. 제가 톡톡사연 채널을 처음 알게 된 계기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딸 덕분이네요. 저한테는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둔 묵은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런 걸 품고 살다 보니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보내니 사람이 자연스럽게 좀 위축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만 빼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리에서 1인분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때 딸이 이 채널을 소개해 줬습니다. 엄마,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다고요. 그래도 나는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냐고. 우리한테 주어진 행복의 위안을 삼자면서요. 딸의 예쁜 마음에 처음 접하게 된 유튜브 채널이지만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딴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랑 저희 딸의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엄마랑 딸 사이는 가깝다고 하지만 저희 사이는 조금 더 각별하고 가깝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엄마 챙긴다고 시집 안 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 딸은 어디 여행을 가도 꼭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일 것 같지만 자기는 친구들이랑 가는 것보다 엄마랑 둘이서 여행하는 게 제일 즐겁다면서 가서도 자기 물건은 하나도 사지 않고 오로지 제 것만 사려고 합니다. 너무 자랑 같지만 그만큼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 애예요, 걔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없고 여태 사정상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줄 아는 게 몸 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직장에 들어가게 된 딸이 그동안 키워준 걸 갚겠다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난리를 피우는 통에 겨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지만 아이에게 괜한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들어도 일반적인 모녀 사이보다는 조금 더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각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딸아이와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해왔었어요.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거든요. 키워주셔서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적혀있는 편지를 받고 나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딸에게 문득 고마운 마음이 밀려와서 어디에라도 딸 자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이 소개시켜주고 평소에도 자주 듣는 이 채널의 사연을 제보하면 제 이런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조금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에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사연들이 주로 자주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남편 얘기에 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남자가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게 자랐어요. 멋지저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넘치게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집 있잖아요.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하면 가난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서울에 상경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상경해서 백화점에서 파는 원피스를 입어보는 거였어요. 너무도 평화로운 어린 시절이었지만 시골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었습니다. 월세 내줄 돈도 없는데 이렇게 꼭 무리해서 올라가야겠어? 월세야 가서 벌면 되는 거고 난 여기서 이렇게는 못 사겠어, 엄마. 직장을 다니고 손바닥만한 빛이 드는 반지하 방에 월세를 내면서 살더라도 죽어도 서울에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경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종종 월급을 밀리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어요.
백화점 원피스는커녕 매달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으며 시골에 붙일 돈이 조금 남는 정도였죠.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꿈꾸던 삶들이 있잖아요. 상경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생각 없이 막막하게 서울에 올라온 것 같아서 마음만 답답해지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월급날이었는데 두툼하진 않지만 그래도 월급 봉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제가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가판을 깔아놓고 목걸이며 팔찌며 시계를 팔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이것 좀 보고 가, 어? 아, 이거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물건이야. 당연히 지금에서야 백화점에 납품한다는 그 얘기가 거짓말인 걸 알고 그 돈을 주고 그런 질 떨어지는 물건을 절대 사지도 않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요. 21살 사회 초년생의 눈에 버스 정류장 앞 가판에 깔아놓고 파는 그 물건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제 눈에는 정말 백화점 명품관에서 파는 시계 같아 보였다니까요. 쪼그려 앉아서 아저씨가 대주는 시계를 요리조리 비교해보고 정말 제가 꿈꾸던 백화점 명품관에 온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구경을 하다가 큰 값을 치르고 시계 하나를 사왔어요. 아가씨, 진짜 물건 잘 산 거야. 어디 가서 그 값 주고 절대 그 시계 못 사. 당연하죠. 얼마나 부풀려졌던 물건인데요. 그런데도 너무 좋았던 게 제가 그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요. 제 돈을 치르고서 저를 위한 물건을 사본 게 그 버스 정류장 앞 가판대에서 산 시계가 처음이었어요. 반지하 방에서 누워있으면 곰팡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데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백화점 원피스는 아니지만 잘 때도 시계를 찰 정도로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가판에서 산 시계가 내구도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 때도 차고 다녀, 출근할 때도 차고 다녀. 그렇게 깡통 시계를 혹사를 시키니까 시계가 한 달도 안 돼서 망가지더라고요. 제 월급이 코딱지만한데 시계 고칠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남은 돈이 조금 있어서 시계방에서 시계 양만 사가지고 그걸 혼자 갈아보겠다고 집에서 끙끙거리면서 애를 써봤는데 택도 없었죠. 움직이지 않는 시계 분침을 보는데 괜히 서럽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시계가 꼭 애를 쓰고 있는데도 미동도 없는 제 청춘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한 애착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저는 퇴근길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아유, 이거 안이 망가져서 부품을 다 갈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약 갈고 부품 한두 개 가는 수준이 아니라서 이렇게 고치면 새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제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시계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아직도 그 생각을 해요. 고장난 시계가 찾아준 인연이라 제 인연도 고장이 나버린 건가 하고요. 퇴근길에 찾아간 금은방에서 그렇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 시계요? 제 시계를 이리저리 보던 남편이 이건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겠다며 시계를 내려놓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 수리비에 저도 우물쭈물했죠.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저한테도 여유가 거의 없던 상태라서 다음 월급날이나 고쳐야겠다 하고 시계를 받아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나가는 저를 남편이 먼저 붙잡더라고요. 시계 수리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퇴근하고 주에 2번씩 여기 와서 우리 장부 좀 봐줄 수 있어요? 수리비는 그 품삯으로 대신 받을 테니까 최근에 손님들이 한꺼번에 왔다 갔는데 장부의 숫자가 잘 안 맞아서 나는 맨날 보던 거라 그런지 틀린 게 영 안 보이네요. 딱 봐도 사회 초년생에 값싼 시계를 들고 와서 고치는 비용도 망설이고 있으니 마음이 쓰였나 봐요. 가게 일을 도와주는 걸로 수리비를 대신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말이 좋아 일이지 퇴근하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에 2번 금은방에 갔어요. 그렇게 2번 가던 게 오늘은 뭘 하고 있나 궁금하다는 핑계로 3번, 4번.
그냥 자주 얼굴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게 또 인연이 되려면 인연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싸구려 시계를 차고 다니던 경리와 금은방 주인으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살림이 얼마나 됐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셋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남편의 금은방 일을 돕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원래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남편의 금은방에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고 특별히 좋을 것도 없는 신혼생활이었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을 좋아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든 일들을 모두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으로 버티기 힘든 일들이 있더군요. 결혼 생활은 둘이 하는 꽃밭이 아니라는 걸 너무 빨리 깨달아 버렸거든요. 남들이 제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이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젊었으니까 망정이지 나이라도 많이 먹고 결혼을 했었더라면 몸도 마음도 다 갈려나가서 지금 이렇게 멀쩡히 앉아 사연을 쓰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결혼 이후에 많이 망가지고 다쳤어요. 시댁은 가혹했고 남편은 무심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여배우가 재벌집에 시집가서 새벽에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서 남편 배웅한다고 서 있는 사진이 찍혀서 화제가 됐던 적 있었잖아요. 새빵살이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저도 재벌집 같은 시집살이를 했었어요. 그게 다 무슨 얘기냐고요? 출근 전에 시댁에 들러서 시부모님 밥을 차리고 일을 하다가 점심에 잠깐 짬을 내서 금은방 근처에 있는 시댁에 가서 살림을 돕고 밥을 차리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시댁에 들러서 밥을 차리고 살림을 하고 살림이 어디 시댁에만 있나요? 그렇게 시집살이 퇴근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 집 살림을 가서 돌봐야죠. 저는 그야말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금은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부 습진 때문에 손바닥이 다 터져 있을 지경이었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살까? 이런 불평, 불만, 시댁에 대한 증오도 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하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상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힘든 거라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도 아니야. 나 때는 시부모님 옆에 붙어서 종처럼 하루 종일 수발을 들고 그랬어. 지금도 충분히 종처럼 붙어 수발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 보였던 건지 삼시세끼는 또 왜 그렇게 잘 챙겨 드시는지 밥 차리는 시간은 누가 재촉이라도 하는 것처럼 뭐가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사연을 들으시면서 저렇게 바보같이 시집살이를 하냐고 혀를 차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어린 나이에 상경을 해서 이런 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시집살이가 처음이잖아요. 제대로 된 시집살이가 뭐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잘못된 거다 아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평이나 불만도 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하죠. 그저 시집을 가면서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겠거니 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예요. 바보같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래도 제 천성이 부지런한 덕분에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었고 시집 온 지 2년 정도가 지나니까 금은방 안주인이라고 그래도 곁눈질로 배운 기술로 제가 직접 손님들 시계도 고쳐드리고 했어요. 단골 일합시고 와서 아는 척을 해주시는 손님도 많았고요. 저는 일을 하는데 슬슬 재미가 붙고 있던 차라서 그때는 반짝 즐겁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늘 외롭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슬슬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남편, 저, 그리고 이 금은방까지 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서울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겠구나 했었죠.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저한테도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일은 똑같고 제 몸만 무거워질 뿐이죠. 뭐 임신을 했다고 몸 조심하라고 애지중지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었으면 애초에 일을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겠죠. 나이가 젊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30대만 됐어도 임신하고 그렇게 일 못했을 거예요. 애를 가졌다고 배려를 해주거나 달라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시부모님 밥을 차려주고 금은방 문을 열고 종종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시계를 고치고 물건을 팔다가 점심이 되면 또 가서 밥을 하고 똑같은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죠. 그런데도 오히려 임신하기 전보다 이상하게 몸이 안 힘든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게요. 나랑 남편을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괴롭고 힘든 날들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안과는 별개로 배가 무거워질수록 움직이는 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양말 하나 신는 것도 제 손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무거웠는데 그런 만삭의 임산부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저도 이러다가 괜히 큰일 치르는 것 같아 시부모님을 찾아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배가 너무 뭉치고 아픈 느낌이라서요. 딱 한 달만, 아니 3주만이라도 일을 좀 쉬면 안 될까요? 대신에 제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은 책임지고 할게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도 붓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요. 게으르다는 핑계를 다양하게도 대는구나. 나는 그런 거 안 해봤는 줄 알아? 나는 애가 셋이다. 나는 애 낳기 3일 전까지 만삭으로 배 붙들고 일하고 다 했어. 누가 보면 우리 집에 일을 아주 너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유난도 정도껏 떨어야지. 그렇게 싫은 소리 하려고 새벽부터 찾아왔냐? 아유, 듣기 싫어. 나가.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셨죠. 그렇게 금은방과 시댁에 출근 도장을 찍는 제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당연스럽게 시댁에 가서 옥탑에 올라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그날따라 배가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지 배에 뭔가 물컹한 게 돌아다니고 밑에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빨래를 널려고 팔을 딱 올렸는데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피가 쏟아지는 게 아닌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렇다고 피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밑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불러야 하는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옥탑에서 수건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꺽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죽으려면 이렇게도 죽는구나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맞은편 건물에 빨래를 널러 온 이웃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새댁,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구급차 좀 불러줘요. 그렇게 이웃 아주머니가 불러주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죠. 까무룩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배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하더라고요. 산모님 지금 만삭이에요. 너무 무리해서 배가 뭉친 거니까 당분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시부모님 입이 대빨 나온 것 같더라고요. 태어나는 길에도 애 가졌다고 게으름 떨 생각하지 말고 몸만 풀고 나면 바로 다시 살림을 도우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산딸을 코앞에 두고 배에 붙잡고 쓰러지고 나서야 저는 겨우 휴가 아닌 휴가를 얻게 됐습니다. 당연히 가게는 돌볼 수 없었죠.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배가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쯤 해서 남편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착각인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평소에 7시에 집에 들어와야 할 남편이 11시가 다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걱정이 돼서 기다리고 있었죠.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술 냄새와 함께 시끄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술 마신 거야? 누가 목걸이랑 시계 고친 것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주러 갔다가 한잔하고 왔어. 너 집구석에 앉아있더니 아주 사장님 다 됐다.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보고하고 다녀야 되냐? 누가 사장이야? 집에서 하루 종일 쉬고 있으면 남편이 들어왔을 때 어서 오셨어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지. 응? 들어오자마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려고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길. 기분 나쁘게 진짜. 평소에도 제게 워낙 무심했던 남편이었기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 같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도 이제 애아빠 된다고 부쩍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남편의 늦은 귀가 시간이 당연해질 때쯤 저는 출산을 하게 됐어요.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님이 10개월 동안 그렇게 유세를 떨길래 아들이나 낳나 했더니만 아유 코작 딸 낳으면서 그렇게 중전마마처럼 유세를 떠셨어요. 시어머니의 조롱도 제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냥 좋았으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피가 섞인 아이, 내 어린 시절과 꼭 닮아서 울지도 않고 순한 딸이 마냥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만 내 인생에 함께한다면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끔찍한 인생을 선물했던 남편에게 딱 하나 고마운 게 있다면 우리 딸을 보게 해준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온 정신을 쏟아도 모자랄 남편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이를 임신했던 중에도 금은방에 무슨 배달이 그렇게 많은지 가게 배달을 핑계로 그렇게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건 제가 가게 일을 복귀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편은 틈만 나면 저에게 가게를 맡기고 어디론가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또 어디가? 이따가 손님이 물건 찾으러 오기로 했는데. 그 정도는 혼자 받을 수 있잖아. 일하는 사람이 거래처도 만나고 그럴 수 있지. 넌 그렇게 뭘 시시콜콜 따져먹고 싶냐? 한 품에는 아이를 안고 육아라고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자리를 곧잘 비우는 남편에게는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물으면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간섭하려 드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한 거 아니냐. 넌 집구석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냐. 버럭 화를 내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가는 게 눈에 보여도 어디 가냐고 형식적으로 묻지도 않게 돼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로 부쩍 나빠진 시력에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고치는 건 온전히 저의 일이 돼버렸죠. 남편이 자리에 없다고 한들 가게는 어떻게든 운영을 했어야 했고 저한테는 남편이나 시댁이 아니더라도 먹여 살려야 할 토끼 같은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남편이 일을 내팽개치든 말든 내가 애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득바득 버텼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듯 시련은 또다시 저를 덮쳤어요. 아이가 4살 때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미운 4살이라고 하지만 저희 딸을 보면 그렇게 예쁜 4살도 없구나 싶었죠. 남편과 저 아이 이렇게 셋이서 간만에 평화롭게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잠깐 저녁거리 좀 사러 장 좀 보고 올게요.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아빠랑 여기 있어. 시장통이 워낙 시끄럽고 정신 없으니까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 왔죠. 아마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남편을 온데간데 없고 그 넓은 가게에 아이 혼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젓한지 울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짧은 다리를 까딱까딱 흔들면서 있는데 엄마이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 보셨으면 저처럼 심장이 다 철렁하셨을걸요. 내가 없는 사이에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애를 이렇게 내팽개쳐 놨을까 하고요. 저도 너무 놀라서 장바구니를 다 집어던지고 애를 붙잡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막 살폈죠. 너 아빠는 어쩌고 여기 혼자 있어? 아빠 어디 갔어?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아이의 대답이 더욱 충격이었어요. 아까 여기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아빠 데리고 나갔어. 나한테 쉿, 비밀이야. 이렇게 하고 나갔어. 저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 나이 때 어린애들은 왜 엄마 아빠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없는 얘기도 잘 지어내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가게에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을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요. 그동안 남편이 거래처를 핑계 삼아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자리를 비웠던 그 시간들이 생각해보니 다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구나. 바보 같은 나만 몰랐었던 거구나.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엄마도 아는 사람인데 아빠 친구야. 아빠가 이렇게 쉿하고 나갔으니까 우리 둘 다 모른 척 하자. 알겠지? 딸한테 아빠 얘기를 모른 척 하자고 말하는 제 심정은 어땠겠어요. 당장이라도 애를 안고 남편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애손 붙들고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처지인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나요? 남편 가게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라는 건 하나도 없지. 당장 나가서 어디에 가서 애랑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막연하게 무섭고 막막하기만 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건 남편의 상간녀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죠. 남편의 상간녀라는 여자는 점점 더 뻔뻔하고 대담해졌거든요. 제가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걸 인지한 눈치였습니다. 최소한 밖에서 만나서 바람을 피우던 두 인간들은 이제는 제가 마누라라는 사실도 까먹은 것처럼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 종태 씨 찾아왔는데. 아, 그쪽이 와이프? 그 상간녀의 모습은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사고 싶었던 것들을 온통 걸치고 있었습니다. 실크 원피스에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비싼 명품백을 들고 우리 금은방에서 샀을지 갖다 바쳤을지 모를 화려한 장신구들을 온몸에 두르고 진한 화장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금은방으로 들어와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남편을 찾아요. 그런데 여자의 목적은 남편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와이프냐고 묻곤 위아래로 사람을 은근하게 훑어보면서 속을 긁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나를 보러 온 거구나 하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언니 얼굴은 참 예쁜데 너무 안 꾸미고 산다. 남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내 마누라는 아가씨 같아 보였으면 하잖아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가씨인 것처럼 꾸미고 있어야 남자가 계속 갖고 싶어라 하지. 안 그러면 남편한테 버림받는다니까요. 그건 여자로서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가게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저한테 그런 말을 나불거리던 그 여자 얼굴에 대고 대꾸 한마디 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 억울하네요. 영양가 없는 얘기에 저도 별 반응 없이 아, 네, 그런가요? 하고 마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반응이 아닌지 가게 구석에 털썩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상간녀 팔을 붙잡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비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참한 건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 상간녀는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이제는 대놓고 가게를 들락날락하면서 안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어디까지 눈 감아줄 수 있나 확인이라도 해보는 눈치였어요. 이미 가족들이랑도 안면을 다투고 지내는지 가게에 나오신 어머니도 갑자기 들어온 상간녀의 얼굴에 놀라거나 당황한 기세가 없이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가게에 계셨네요. 이거 받으세요. 오늘도 독한 향수 냄새와 함께 가게에 들어온 상간녀는 쇼핑백을 한아름 어머님께 내밀었습니다. 이거 비싼 화장품인데 어머님이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오늘 낮에 백화점 갔다가 사왔어요. 어머, 계셨네요. 이거 화장품 샀더니 샘플로 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거라도 한번 써봐요. 언니 얼굴 너무 거칠다. 상간녀에게 받은 크림통을 열어서 손등에 발라보고 비싼 게 좋다면서 속 없이 웃고 있는 어머님 옆에서 저한테 조그만 화장품 샘플통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라도 한번 써보라면서요. 둘이 바람이 난 거냐고, 그래서 이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까지 낳은 나를 이런 화장품 샘플통 취급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고 싶었는데 참 바보같이 목구멍으로 그 말이 튀어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참 비겁하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계속해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저와 딸의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요. 이 어린 딸과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데려가진 않을까? 걱정에 매일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확실하게 듣게 된 건 금은방도 아닌 바로 시댁에서였습니다. 나 약속 있어서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네 밥은 네가 알아서 때우든지 해. 보나마나 상간녀랑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게 뻔한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그때 기댈 구석이라고는 시댁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는 찬거리를 사들고 시댁으로 갔죠. 문을 열기 전부터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서 손님이 오셨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인사만 드리고 찬거리 사온 것만 정리해놓고 나와야겠다 하고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데요. 저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이 손잡고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시부모님, 남편, 상간녀가 평상에 앉아서 다 같이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저녁 약속이 있다던 남편은 쌈을 싸서 상간녀의 입안에 넣어주고 있었고 저한테 한번 살갑게 굴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은 상간녀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상간녀는 마치 귀한 손님인 것처럼 모시고 있더라고요. 다들 놀라지도 않는 눈치였습니다. 언젠가 걸리겠지. 걸려도 제가 뭘 어쩌겠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시나리오라도 짜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착착 진행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별 볼 일 없이 시댁만 충성을 다했던 저를 팽하고 부자였던 상간녀를 아내로, 며느리로 선택하더군요. 충성을 다하고 버려지는 사냥개처럼 저는 그렇게 애 손만 붙잡고 위자료랍시고 챙겨준 금목걸이 몇 개를 가지고 시댁을 나오게 됐죠. 그래도 네가 이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게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챙겨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알겠어? 뻔뻔한 놈. 살아있는 동안 나랑 내 딸 눈에 절대 띄지 마. 죽어서도 띄지 마. 제가 그 집에서 노예처럼 죽어라 일했던 걸 시급으로 따지면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돈도 괜히 이혼 소송을 한다느니 제가 귀찮게 구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미리 입막음용으로 준 돈이었겠죠. 집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남편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딸을 안고 울면서 그 집을 나왔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나게 된 거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엄마인데 언제까지 딸 앞에서 부끄럽게 살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때 저희 딸 나이가요.
5살이었어요, 5살. 아직도 초등학교도 못 간 아이를 끌어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어린 딸이랑 같이 콱 목숨을 던지는 게 차라리 나으려나 한강 둔치에 앉아서 목 놓아서 울고 있으니까요. 그 조그만 애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응? 엄마, 울지 마. 그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요. 이런 애를 데리고 그런 나쁜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지금은 클 대로 다 커서 그때 일이 기억날 법도 한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절대 말을 안 해요. 본인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일을 떠올리고 상처받을까봐. 걔가 그런 애거든요. 하여튼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날 저도 딸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태 그 집에서 제가 모욕을 다 견뎠던 것, 딸아이와 저의 미래를 제대로 꾸리지 않았던 건 모두 딸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못된 과거가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죽어라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무작정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시집을 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폭삭 늙어버리고 말라버린 딸이 어렸을 적과 똑 닮은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대문 앞에 서 있으니까 부모님 억장은 또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친정 부모님이 문을 여시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다 좋으니까 우리 딸이랑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시집간 딸은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꼬장꼬장했던 아버지도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고 친정엄마도 제 딸을 얼른 안아 드셨죠. 제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에 출근하는 거야? 이리 와서 이거 하나 받아. 우유라도 하나 마시고 출근해. 주변 사람들이 절 보고 그랬어요. 몸이 몇 개라도 되냐고요. 그 정도로 제가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친정에서 아이를 봐준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죠. 새벽에 목욕탕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목욕탕 청소가 끝나면 나와서 우유 배달하고 낮 동안에는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전까지 박스를 접었습니다. 순전히 절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 살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누워서 천사같이 새근거리는 딸 얼굴을 보면 이 일을 또 다시 악물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딸이 크면서 애비 없이 컸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저는 늘 부족하게 살아도 딸은 부족함 없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도 참 기특했던 건요. 저희 딸이 자기한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저한테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애였다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괜찮으니까 그런 힘든 일 좀 그만하면 안 돼? 집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면 나도 나가서 일을 할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나도 엄마한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게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 되갚아 주는 거야. 너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고 나면 엄마 정말 키워준 값 다 청구해서 받을 거거든? 엄마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면 그때 해도 안 늦는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효도야. 알겠지? 엄마가 해준 것만큼은 자기도 효도하고 싶다고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가 그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일을 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 거면 자기도 일을 해서 돕겠다고요. 단호하게 말렸죠. 저는 딸이 저와 같은 인생을 살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엄마한테 뭔가를 갚고 싶다면 죽어라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를 한 그날부터 딸도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딸아이가 코피를 쏟아가면서 밤새 공부를 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본인의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항상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새벽에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딸의 방 앞에 조용히 과일 그릇을 두고 돌아섰습니다. 아침에 그릇을 치우려고 보면 고맙고 사랑한다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죠. 그렇게 저도 딸의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저와 약속을 지켰냐고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지켜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원 하나 없이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가 한동안 유명 스타였어요. 전교 1등이 학원 하나 다니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액 과외를 할 거다. 유명 학원 출신 선생님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1대1로 수업을 한다는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애 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 넌지시 다가와서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지희 엄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좋은 데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하자, 응? 대체 지희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야? 말이 안 되잖아. 학원 하나 안 다니면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는 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되기는 해? 그러면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죠. 알려줄 게 없었으니까요. 과외가 뭐예요? 부족한 살림에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준 게 없고 수학여행비도 겨우겨우 마련해서 보내준걸요. 그런데도 자라면서 한 번 엇나가지 않았던 저희 딸한테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희 딸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 항상 자기가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모두 엄마 덕분이라면서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졸업식 졸업장을 모두 저에게 건네던 그런 애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부쩍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배운 게 있길 해요. 얘기를 해봤자 제대로 된 고민 상담도 안 될 것 같아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 딸애가 저를 식탁에 불러 앉히더라고요. 엄마, 나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엄마랑 같이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 사람들 내 손으로 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내가 법조인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직접 벌할 수 있겠더라고. 엄마 생각 어때? 네가 되고 싶다는데 엄마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우리 딸은 뭐든지 잘할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딸은 정말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경주마처럼 그것만 보고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딸아이한테 법조인이라는 꿈이 생겼으니 저는 그저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해 줄 뿐이죠. 그렇게 또 몇 날을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하던 딸은 그토록 바라던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상위권 중에서 상위권 애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곳에서도 매번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죠. 무식한 제가 볼 줄 아나 하시겠지만은 로스쿨 합격도 바늘구멍이지만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게 더 바늘구멍이라는 사실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제가 호강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겠습니까? 그저 딸이 원하는 꿈꾸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기를, 그래서 저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랬던 거죠.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산에 올라서 절에가 초를 켜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무릎이 후들거릴 정도로 절을 하고 있는데 지나간 세월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다리던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검사 임용이래. 저도 놀랐는데 로스쿨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 임용 시험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검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채용되는 검사가 전국 로스쿨을 탈탈 털어도 상위 2%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랑 제 딸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살아왔던 저와 딸의 노력은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절에서 부처님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앞으로 베풀면서 살겠다고요. 그렇게 다가온 딸의 신임 검사 인관식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사준 비싼 옷을 입고 아이보다 더 긴장한 마음으로 꽃다발을 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주책스럽게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에게 이런 큰 선물을 가져다 준 딸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바깥에 서 있는 부모님들도 모두 저와 같은 기분이셨겠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자 곧 임관식이 끝난 아이가 법관복을 입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사연을 쓰는 지금도 그 장면이 무슨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지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직인이 찍힌 검사 임명장을 제게 내밀면서 딸아이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저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딸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딸애와 마주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 감동을 나누고 있는 그때 갑자기 불청객이 난입을 했어요.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과 남자분이 갑자기 제 딸을 붙잡더라고요. 처음에는 행사장에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파는 사람들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저 표독스럽고 욕심 가득한 얼굴, 마주하는 순간 2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손을 붙잡고 집을 나오던 그때 기억이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아이도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 당황한 눈치였는데 그때 딸의 팔을 붙잡은 할머니 얘기에 단번에 얼굴이 확 구겨졌습니다. 할머니 기억나? 동네 사람들한테 듣고 물어서 겨우겨우 찾아왔다. 얘 너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가족들을 제일 먼저 찾았어야지. 내 손녀딸이 검사가 됐다는데 아이고 우리도 이제 됐다. 이제 팔자 폈어. 내 자랑스러운 검사 손녀 덕 좀 봐야지. 어? 할머니랑 아빠라고요? 그래 할미야 할미. 할미 못 알아보겠지. 할미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너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나 진짜 후회 많이 했다. 그냥 그거 완전 사기꾼이었어. 우리 싹 다 속이고 가게까지 털어서 야반도주 했으니까. 우리 딸이 검사인 줄도 모르고 괜히 이제 죽은 목숨이지.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 딸을 낳았다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시어머니는 애틋한 사이였던 것 마냥 딸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이랑 전화를 하다가 딸아이의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그게 시어머니와 남편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딸의 임관식에 찾아온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마치 어제까지 자기들 손으로 제 딸을 키워낸 것 마냥 생색을 내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다행히도 기가 막힌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녀? 딸? 누가 댁 손녀고 딸이야. 나한테 가족은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어. 어디서 어줍지 않게 검사됐다는 소식 듣고 숟가락 좀 얹어보려고 헐레벌떡 뛰어왔나 본데 내가 이 악물고 공부한 거 다 당신 같은 인간들 털어보려고 그런 거거든? 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 아무리 그래도 낳아준 아버지인데 네가 천륜을 저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천륜 저버린 건 당신이겠지. 검사 덕 보려고 뛰어왔으니까 잘 알겠네. 검사가 한번 이 갈고 칼 빼들기 시작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 꼴 당하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달라붙고 있는 거지? 아이고 사람들 여기 보세요. 우리 손녀딸이 검사인데 이렇게 찾아온 할머니랑 아버지를 저버리네. 아이고 아이고. 과한 액션을 취하는 시모 때문에 자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관심을 가지고 웅성거리긴 했지만 저희 딸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딸은 제 팔짱을 끼고 전 시모와 남편에게 그야말로 쌍욕을 퍼부었어요. 싸움의 전말을 듣던 사람들도 그럼 저 사람들 뭐 좀 얻어먹으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냐면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콩고물 좀 얻어 먹어보려고 쫓아온 뻔뻔한 두 모자는 딸의 얘기에 기세가 눌린 건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창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더라고요.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랍니다. 잠깐이지만 저런 사람들과 가족의 인연을 맺었다는 게 참 창피하고 후회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또 제 곁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딸도 저 인간이 없었으면 없었을 테니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겠다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저런 사람들이 한둘 아닐 거야. 자기 공 하나 없으면서 공 챙기려고 달라붙는 사람들. 근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여기 다른 사람들 공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엄마 공이야.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엄마 지켜주려고 검사된 거야. 엄마, 내가 있어. 우리 이제 괜찮아. 안전해. 제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주는 딸을 끌어안고 저도 감동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면 제가 서울에 상경한 그 순간부터 제일 듣고 싶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딸한테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남편한테도 시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했던 얘기였어요. 이제 괜찮다고요. 이제 안전하다고요. 그렇게 딸의 신인 검사 인관식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딸 앞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검사로 세상에 첫 발을 디디게 됐어요. 잘 해낼 거예요. 여태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모녀 서로를 그렇게 지켜주면서 잘 살아가 볼 겁니다. 콩고물을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와도 공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달려들어도 서로만 있다면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딸 참 잘 키웠죠. 딸 자랑보다는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얘기가 듣고 싶어 이렇게 부족한 글솜씨로 사연 보내봅니다. 무식하고 아는 거 없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정직하게 부모 노릇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엄마에게 와주어 부족함 없이 자라준 우리 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어요. 이제 엄마보다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더 많은 힘을 쏟고 살아갈 우리 딸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 엄마도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짐이 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꿋꿋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볼게. 우리 앞으로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우리 딸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사연 애청자로 매일 사연을 즐겨 듣습니다. 자주 듣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좁은 땅에 참 별의별 일도 많다 싶었죠. 그러고 보면 사는 게 참 별거 없어요. 크게 재벌은 아니더라도 편히 쉴 집 한 켠 있고 가족들 건강하기만 하면 그게 사는 행복이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남편과 저는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고 사이도 좋았으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뿐인 딸도 부잣집에 시집까지 보냈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연까지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도 천불이 올라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나 있습니다. 풍족하게는 키우지 못했어도 남편과 저는 금지옥엽으로 키웠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했고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남편은 지방 곳곳에 공사장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고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왔어요. 남들은 외롭지 않냐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오히려 잘 맞았습니다. 서로 바쁘게 일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더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랬거든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보다 저희 부부는 금술이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젊을 때부터 공사 현장을 누비며 혼자 생활해서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청소도 잘하고 집안 정리도 잘하는 건 물론이었고 밥도 저보다 잘했거든요. 공사장 일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7, 8월에는 한 달씩 일이 없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출근하고 나면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알아서 딸도 살뜰히 챙기고 밥도 잘 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집에서는 익숙한 일이라 딸아이도 다른 집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컸을 정도입니다. 난 커서 꼭 아빠랑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충실한 완벽한 남자. 딸은 남편을 너무 잘 따랐어요. 항상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딸아이를 남편도 애지중지했습니다. 딸이 하나라 더 그랬겠지만 초중고 입학식, 졸업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딸 일이라면 일도 빼고 달려갈 정도였어요. 대학 때는 딸 학교가 멀어서 통학만 지하철로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에 월세라도 알아봐야 하나 했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자취를 시키는 건 너무 불안하다면서 한 학기를 넘게 차로 아침마다 딸아이를 데려다 줬죠. 남편은 지하철로 매일 2시간씩 걸려 학교에 가는 딸아이를 안쓰러워했고 딸아이는 새벽에 들어와 몇 시간 자지도 않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남편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내미는 기특하게도 알아서 잘 컸습니다. 교대를 나와 단번에 임용에 붙더니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죠. 남편과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것 같은데 언제 저렇게 컸나 싶었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감은 눈으로 간신히 일어나서는 아침밥도 대충 먹다 나가는 애가 사회생활 한다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저희 눈엔 아직도 아이 같기만 한 딸이 결혼을 하겠다네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한 지도 벌써 꽤 됐으니 주변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딸아이는 맞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반년도 연애를 안 하고는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데려왔어요. 제 딸아이지만 이렇게 성미가 급한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은 것도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사위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키도 작고 배만 볼록 나온 게 어디 하나 남편이랑 닮은 게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성격도 남편과 딴판이었어요. 말도 좀 많고 남자가 쓸데없이 허세에 허풍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차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싸기만 하고 사람 몇 명 못 태울 것 같은 스포츠카를 타고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주겠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선물들이 모두 다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요. 아버님 술 좋아하시죠?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여행 다니고 오시면서 면세에서 사온 술인데요. 향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소주만 마셔봐서 이런 고급 술이 내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아버님, 그거 걱정 마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술 매일 드시게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건 우리 장모님 거. 어머, 이게 뭐야? 저는 예비사위가 건넨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은 웬 여우 대가리가 달린 목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겁해서 던져버리고 말았죠. 아유, 어머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구하는 건데. 그래, 엄마, 이거 여우 밍크라고 엄청 좋은 거래. 엄마 나이 때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한다던데? 아유, 아무리 좋고 비싸도 동물 얼굴을 목에 어떻게 두르고 다니니? 아유,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남들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쩐지 예비사위 선물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그렇고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공부만 할 줄 알았지 30이 다 될 때까지 연애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도 좀 많이 만나보고 결혼은 조금 늦게 했으면 싶었습니다. 연애를 좀 해봐야 나랑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남자들이야 보통 처음에는 여자한테 무조건 잘 해주고 챙겨주잖아요. 아직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고 순수한 애라 조금 잘해준다고 홀라당 넘어간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딸을 못 믿냐고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쩐지 저는 딸의 결혼이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딸을 끼고 살아서 그래. 이제 30인데 독립시킬 때도 됐지. 이제 우리 딸을 믿고 옆에서 지켜봐 줍시다. 그래도 사람이 넉살 있고 서글서글 하잖아. 남편 눈에는 그런 점이 좋게 보였는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어요. 딸과 다르게 변죽도 좋고 생활력이 강해 보인다며 칭찬했지만 저는 그게 어딘가 좀 괜한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겉으로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허풍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좀 묵직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 걱정에 딸아이는 제가 오해한 거랍니다. 예비사위네 집안이 워낙 대단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능청맞게 구는 거라고요. 밖에서 보면 친구도 많고 호탕하다면서 칭찬을 입이 마르게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제 딸내미가 남자친구에게 아주 푹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엄마 보기엔 내가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 같지? 근데 나도 벌써 사생활 몇 년인데 남자친구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야. 처음 나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부터 예뻐해 주셔서 특별히 나한테 소개해 주신 거라니까? 그래? 근데 그렇게 대단한 집 아들이야? 교감 선생님 아드님이 강남에서 치과하시는데 거기 건물주가 자주 학교에 괜찮은 선생님 없냐고 농담처럼 얘기하셨대. 며느리감 좀 소개해달라고. 그 순간 교감 선생님께서 내가 딱 생각나서 소개하신 거야. 아니 그럼 그 강남에 있다는 치과 건물이 네 남자친구네 아버지 거라는 거야? 그렇다니까. 거기다가 건물이 그거 하나뿐인 게 아니고 강남에 몇 개 더 있대. 정말? 아유,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둘이 평생 일을 해도 경기도에 간신히 집 한 채 사기도 힘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 비싼 강남에 건물이 몇 개씩이나 있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가? 뭘 하셔서 어떻게 그 돈을 버셨는지 모르지. 너무 속물 같아 보일까봐 나도 남자친구한테 못 물어봤어.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가는 것보다는 있는 집이 낫잖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아버지 돈일 텐데 네 남자친구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날라리 같은 차를 타고 다녀? 아버지가 사주셨대. 아무래도 통이 크신 분 같아. 엄마처럼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이 보기엔 남자친구가 좀 철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난 오히려 그런 게 좋더라. 사람이 모난 구석도 없고 나한테도 엄청 잘해줘. 물론 결혼은 당연히 딸이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게 맞죠. 딸아이 말이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디 쉽나요? 유부녀 청취자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연애할 때야 다 좋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시부모 문제, 자식 문제로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인데 저는 무엇보다 현명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각은 또 다르더군요. 없는 집에 시집가서 괜히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보다야 있는 집에 시집가서 힘들어도 돈이라도 펑펑 쓰면서 사는 게 낫지. 나는 내가 너무 없어서 당신 평생 고생만 시켜서 얼마나 미안한데. 돈이야 누구든 나가서 벌면 되지. 난 당신이 힘들게 몇 시간이나 운전하고 들어와서 나 다리 부었다고 밤마다 다리 주물러주고 일찍 새벽에 나가면서도 혹시나 깰까봐 조심하고 그런 사소한 게 얼마나 고마웠는데 부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당신은 항상 괜찮다고 했지만 난 얼마나 속상했는데
난 우리 딸내미가 우리랑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방학이면 좋은 데로 여행도 가고 비싼 옷이나 가방도 좀 들고. 저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사실 남편 말에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와 생각이 같은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저도 남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딸아이는 예비시댁이 부유한 집이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음이 놓이기야 했거든요. 애써 안 그런 척 했지만 저도 자식 일에는 어쩔 수 없는 속물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상견례를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만났던 사돈이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더군요. 제가 은행원 짬밥이 30년입니다. 웬만한 점쟁이보다 제가 관상은 훨씬 더 잘 볼 거예요. 그런데 예비 바깥 사돈의 관상이야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세 보였어요. 눈에 도끼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역시나 보통뿐이 아니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선생 하나 만드는데 돈이 꽤 많이 드나 봅니다. 안사돈은 평생 은행에 다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서울에 집 하나를 못 사셨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제가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제 성격이 이래요. 일부러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을 돌려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궁금하실 수 있죠. 저희는 지금 사는 동네가 저나 남편이나 고향이에요. 부모님도 다 그 동네에 터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굳이 서울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뭐 그럼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서울 집값만 비싸지 사람 많지 시끄럽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 꽤 땅이 있으시겠어요? 조부모님도 계속 그쪽에 계셨으면. 여보, 그런 얘기는 차차 나중에 하시고 식사부터 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제가 워낙 셈이 밝은 사람이라 자꾸 버릇이 나오네요. 얼른 식사하시지요. 이 자리가 상견례 자리인지 저희 집 재산 공개하라는 자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예비 서인은 민망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을만 했어요. 저런 사람은 저도 아주 많이 상대해봤으니까요. 사돈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아주 흔하게 보던 졸부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보통 졸부들이 그래요. 돈, 재산, 명품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대화는 일절할 줄 모르거든요.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예비사위가 왜 그렇게 허풍을 떠나 했더니만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좋은 자리이니만큼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썼어요. 졸부들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맞장구 쳐주면 더 신이 나서 떠드니까요. 저희가 좀 부추기니까 사돈은 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들은 말이 다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사돈댁 재산이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강남에 건물이 몇 개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방에 모텔이 몇 개에다가 최근에는 땅에도 관심이 생겨서 전국 각지를 돌며 땅도 보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건물 시세로만 다 잡아도 100억은 넘을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잘난 척이 아니라 정말 잘났습니다. 16살에 혼자 몸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버텨낸 덕분에 이 자리에까지 온 거지요. 아유, 잘난 척이라니요.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시네요. 아이고, 그렇다고 제 앞에서 기죽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 중졸이에요. 조건은 사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재산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저런 사람이 돈만 많지 뭐가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사돈은 잘난 척만 심한 게 아니라 사람을 깔보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저는 들을수록 기가 차지도 않았지만 남편은 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어려운 비위를 다 맞추더라고요. 저는 절대 직업에는 귀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포크레인 끌면서 일용직이면 뭐 어떻습니까? 뭘 해서든 처자식 안 굶기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사돈도 하루 종일 운전해서 일당 받아 딸내미를 저렇게 훌륭하게 선생까지 만드셨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맞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직업 얘기까지 꺼내면서 들먹이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사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시은이가 친탁을 해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저희 시댁이 대대로 박사도 많거든요. 시은이 아빠가 워낙 기술까지 좋아서 지금은 다른 일 하지만 사실 서울 4년제 경영학과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어머, 그래요. 어쩐지 바깥사돈께서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게 옛날로 보면 양반집 선비 같아 보이세요. 제 남편 자랑 같지만 시은이 아빠가 점잖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 자상하고 집안일도 잘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우리 김서방이 조금 힘들 거예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요. 저는 바깥사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돈 말고도 다른 걸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바로 저희 딸이 그런 아이였거든요. 가족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요. 저희 세 식구가 건물은 없어도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한편이 되어줄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하라는 무언의 압박도 해주었죠. 그런데 보통이 아닌 바깥 사돈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원래 세상이 그렇죠, 뭐. 남자가 버는 게 신통치 않으면 마누라 비위 맞추느라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 앞으로 이것저것 다 해주었습니다. 결혼해서 기펴고 살라고요. 바깥사돈은 보란듯 연신 돈 자랑을 해대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나서려고 하자 옆에 앉은 남편이 애써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참으라는 듯이요. 그 사돈께서 대학도 나오시고 인성도 좋으시니 결혼식 하객도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만 불러도 한 4,500명은 돼서 동네 작은 웨딩홀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식은 호텔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뻔히 저희 집 사정을 알면서도 끝까지 돈 있는 티를 팍팍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호사스럽게 하나요? 스몰 웨딩이 대세라던데 간편하게 하는 것도 좋죠. 정말 축하해주러 오시는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요.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아이고 사돈, 결혼이라는 게 다 부모 손님의 부모 돈으로 하는 건데 애들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내가 주고받는 품앗인데. 호텔 결혼식이 부담되시면 식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죠.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허세가 보통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하시나 싶었어요. 아유,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큰 사업하시는 분이야 자식들 혼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사돈 편안신 방향으로 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역시 남자들끼리는 말이 통합니다. 나중에 남자들끼리 좋은 술로 한잔 하시죠. 제가 집에 아주 근사하게 꾸며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남편은 이런 와중에도 사람이 참 좋기만 했어요. 굳이 자기를 낮추고 저런 사람을 높여주면서까지요. 상견례를 마치고 오는 길에 저는 속상했습니다. 사위도 사위였지만 사도는 더 마음에 안 들었죠. 정말 이런 결혼을 시키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애지중지 키운 딸이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시댁을 만났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냐고 하더라고요. 재산도 많은데 인성까지 갖추기가 쉽겠냐면서요.
재산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성격까지 좋기는 쉽지 않지. 그래도 안사도는 정숙하고 얌전해 보이는 게 우리 딸내미 시집살이 시킬 것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안사돈 되는 분은 인상이 참 좋아 보이셨어요. 하지만 딱 봐도 한 성격하는 바깥 사돈이랑 몇십 년을 사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대인배일 거라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제 딸은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기는 했어도 딸이 사위와 행복한 얼굴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딸이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실감이 나면서 너무나 뿌듯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 날 보니 바깥 사돈 말대로 하객 수가 엄청 많았어요. 식사 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연회장까지 빌려 식사를 했다더라고요. 사업을 하신다고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긴 큰가 보더라고요. 상견례 때부터 워낙 사돈이 쉬지 않고 돈 자랑을 해대기에 제 딴에는 배알이 뒤틀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럴만도 했더군요. 사돈은 그 땅값 비싸다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 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전에 똑같은 빌라를 사위에게 증여해줬답니다. 도대체 건물이 몇 개고 집이 몇 채인지 가늠도 되질 않았어요. 결혼 전에 빌라에 다녀온 딸 말로는 집에 없는 게 없답니다. 모든 가구며 전자제품까지 다 빌트인이라 몸만 들어가면 된다네요. 사돈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게 될수록 저희도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자꾸만 저도 남편도 의기소침해졌어요. 상견례 날 제가 했던 행동은 패기가 아니라 자격지심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저는 그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제 딸이 매일 먹고 자며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떨 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했어요. 딸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얘기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렸죠. 이런 게 바로 허영이고 허세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어느새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가 집안 사정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눈치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매일 보던 딸을 결혼하고 난 뒤 자주 보지 못하자 저와 남편은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이 멀기도 멀었지만 사돈이랑 한 건물에 사는 딸네 집에 장인 장모가 불쑥불쑥 찾아가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꽤 돼서도 저희 부부는 딸네 집에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딸도 오라는 소리를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쉬운 대로 자주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바빠? 김서방 시간 되면 너라도 잠깐 집에 왔다 가면 좋겠다. 우리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미안 엄마. 시아버지가 산을 워낙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가족끼리 산에 가는 걸 좋아하시네. 저번 주는 나 학교 연수 때문에 바빠서 이번 주는 꼭 같이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미안하긴. 아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면 당연히 같이 가야지. 조심해서 잘 다녀와.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친정이 능력이 있으면 딸들이 다들 친정 근처 와서 산다는데 우리 집은 떡하니 집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딸이나 사위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도 아니니 보고 싶어도 한번 마음 편하게 오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저희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운했지만 남편 말대로 딸아이가 완벽히 독립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웬일로 딸아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딸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딸, 아이 주말에 웬일이야? 아이 주말에는 시아버지 매일 등산 가자고 하셔서 오기 힘들다더니. 어머,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들어왔는데도 딸아이는 나와보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만 있더라고요. 몸도 바싹 웅크리고요. 저는 이상해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어요.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시아버지, 나 너무 무서워. 더는 그 집에 못 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희 시아버지가 무섭다니. 설마, 네 얼굴, 너희 시아버지가 그런 거야? 딸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 눈 주변 전체가 말이죠.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버렸어요.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제 딸아이는 어디서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맞아본 적은 더더욱 없었고요. 이게 도무지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이혼할 거야. 저는 딸의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딸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더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죠. 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 엄마, 혹시 나 돈 좀 있어? 나 시아버지 돈 갚아야 해. 그래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어. 뭐? 돈이라니, 무슨 돈? 저는 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딸이 시아버지에게 갚을 돈이 왜 생겼는지 말입니다. 딸이 겨우 눈물을 그치고 제게 해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말에 의하면 처음부터였답니다. 결혼하고 난 뒤부터 바깥사돈의 말도 안 되는 만행이 시작됐다네요. 신혼여행에서 딸과 사위가 돌아오자마자 사돈은 딸아이를 앉혀놓고 다짜고짜 지갑에 있는 카드를 다 내놓으라고 했대요. 너도 이제 이 집 사람이니까 잘 들어라. 우리 집은 돈 관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해. 앞으로 3개월 동안을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다. 내가 너희 소비 형태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카드는 쓰지 말고 오로지 현금만 써. 딸은 이해가 되지 않아 무슨 소리인가 싶었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엄연히 딸아이도 일하고 있었고 월급을 받는데 왜 경제적인 부분까지 간섭하지나 싶어서요. 아버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도 엄연히 성인이고 직장인인데 돈 관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도 항상 제가 해왔거든요. 그깟 선생 월급 얼마나 된다고 관리를 하고 말 게 뭐 있어? 내가 애초에 선생을 며느리감으로 고른 건 착실하게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고른 거다. 거기다 애 낳아도 휴가에 복직도 쉽고 나중에 연금도 나오니 여자 직업으로는 그만한 게 없으니까. 사돈은 마음대로 막말을 퍼부어놓고는 공책 한 권을 딸에게 줬대요. 여기 공책에다 가계부 꼼꼼히 써서 내일 아침 출근 전에 내 서재 갖다 둬. 딸은 순간 누가 머리를 세게 친 것 같았답니다. 너무 띵해서 아무 말도 나오질 않을 정도로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길로 사위에게 쫓아가 따져 물었대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앞으로 내 수입을 아버님이 관리하시겠다는 거야? 관리? 관리는 무슨...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가하시겠어. 그게 아니라 철저히 받을 걸 받으시겠다는 거야. 받아? 뭘 받아?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아버지 인생에 공짜란 없어. 난 아직도 가계부 가지고 매일 혼나잖아. 그럼 왜 카드도 못 쓰게 하시는데 만약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할부라도 해야 하면 어떡하라고. 우리 집은 세금 때문에 원래 카드 잘 안 써. 가계부 검사 꼬박꼬박 잘 받으면 용돈도 주시니까 조금만 참어. 난 오늘 좀 바빠서 늦을 거야. 먼저 자. 뭐? 여기서 자라고? 왜? 우리 집에 가서 자야지. 내가 그것도 말 안 했나? 여기가 앞으로 우리 신혼집이야. 무슨 소리야? 결혼식 전에 자기네 가서 보여줬잖아. 당신이 증여받은 여기 빌라 5층. 거기가 우리 신혼집 아니야?
아, 거기? 아버지가 전세 났어. 아버지 말이 전세 끼고 증여해야 세금 감면 받는다네? 어차피 내 집인 건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딸은 그제야 당했구나 싶었답니다. 사위도 바깥 사돈도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특히나 사위는 결혼 전후가 너무 달랐대요. 그 전에 자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딸 말이 사위는 바깥 사돈이 철저히 돈으로 키운 것 같대요. 말 잘 들으면 돈 주고 말 안 들으면 돈을 뺏어가면서요. 그래서 사위는 돈이라면 뭐든지 했대요. 결혼까지도 말이죠. 남편이 나랑 결혼한 것도 다 시아버지가 시켜서 그런 거였어. 나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 스포츠카도 사준 거래.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포츠카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만 딸은 그러고도 남을 집안이랍니다. 사돈은 사위가 성인이 되자마자 고지서를 줬대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먹이고 재워주며 들어간 비용을 싹 다 정리해서요.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면서 돈을 못 벌면 몸으로라도 떼워야 한다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돈으로 아들의 충성을 강요한 거였죠. 그런 정신 나간 사돈이 하필이면 제 딸을 며느리감으로 딱 마음에 들어 했던 거죠. 선생에다가 순진해 보이는 게 순종적으로 보였다나요? 그래서 아들에게 무조건 제 딸과 결혼해야 차도 사주고 빌라도 증여해준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더는 사돈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거지 같은 늙은이가 자기 자식한테 하던 대로 그대로 제 딸에게까지 한 거였어요. 정말로 그 가계부 검사인지 뭔지를 했답니다. 학교 선생은 애들이랑 같이 급식 먹는 거 아니냐? 무슨 피자를 몇 판이나 사 먹었어? 일이 바빠서 오늘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당직한 선생님들이랑 시켜 먹은 거예요. 그 밥값을 네가 왜 다 내? 네가 정신이 나가도 된통 나간 애구나. 포크레인이나 모는 남편 데리고 사느라 평생 남의 돈이나 만지면서 사는 너희 엄마 보면서도 너는 배운 게 없냐? 바깥사도는 툭 하면 저와 제 남편을 들먹이면서 제 딸 마음에 상처를 줬다네요. 그럴 때면 딸아이는 말대꾸 할 힘도 없었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 그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바깥사도는 돈 되는 건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임차인에게 강제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그 차액을 빼돌리는 건 취미였고요. 세금 탈루는 특기랍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가 결혼할 때부터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면서 사위에게 증여한 거였어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거기다가 세금 탈루는 애교 정도였고 아예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것도 몇십억이나 된대요. 그래서 툭 하면 집에 세금 징수과 직원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바깥사돈은 집에 있지도 않고 안사돈과 딸아이가 거짓말까지 해야 했답니다. 정말 갚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라고요. 딸아이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답니다. 거기다가 매일 하는 가계부 검사도 너무 스트레스였대요. 딸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항상 저녁을 먹기 전에 사돈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거기 커피 영수증은 왜 없어? 너 또 내 말 안 듣고 스타벅스 간 거지? 도대체 뭘 먹으면 커피값이 5만 원이 넘냐? 학년 선생님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사요. 다들 스타벅스에서 사는데 저만 다른 데 가서 사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깟 선생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스타벅스를 무슨 요즘 것들은 허영덩어리라니까. 뻔한 월급쟁이들끼리 먹고 싶으면 그냥 각자 사 먹으면 될걸. 참 별짓 다 한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멍 과자를 이렇게 사냐? 다 네가 먹는 거야? 학교 반 아이들 간식으로 산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런 것까지 아버님께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뭐야? 그 순간 딸아이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딸이 말대꾸 하자마자 사돈은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딸아이 쪽으로 던지는 바람에 바로 옆에서 잔이 깨져버렸다네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까지 생겼는데도 사돈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대요. 너는 너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어른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하라고. 말대꾸라니요. 저는 너 안 되겠구나. 안 싸더니 그깟 은행 월급 몇 푼 받자고 나가서 일만 했다더니만. 딸 자식을 아주 경거망동하게 키워놨네. 이 커피잔은 너 때문에 깨졌으니까 네 앞으로 청구하마. 맑게 알아들어 먹었으면 그만 나가서 네 남편 저녁이나 차려. 딸의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돈밖에 모르는 상또라이였습니다. 저는 바깥 사돈이 그러는 동안 네 남편이랑 안 사돈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어쩔 수가 없었다네요. 이미 그런 사돈의 만행에 다들 길들어져 있었으니까요. 바깥 사돈이 던진 커피잔을 치우러 들어온 안 사돈은 딸 얼굴에 밴드를 붙여주며 손을 꼭 잡았답니다. 지금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야. 저 사람이 우리 괴롭히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저러는 거니까. 그럼 어머님도 지금까지 가계부 검사 같은 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다. 말만 잘 들으면 그만한 상도 준다니까. 딸은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위도 안사돈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 바깥 사돈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식이었죠. 딸은 시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면 다들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안타까웠답니다. 딸은 그래도 그 집에서 나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라도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참고 있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딸아이 말이 어느새 그런 환경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안사돈이나 사위처럼 말이죠. 바깥 사돈이 너무 무서웠대요.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할 정도로요.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김서방이 연락도 없이 며칠째 외박을 하고 들어와서 딸아이와 둘이 다툼이 있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김서방은 며칠 집에 안 들어오고도 뻔뻔하게 딸의 지갑에 손을 댔대요. 돈 좀 달라고요. 당신 요즘 뭘 하고 다닌 거야? 갑자기 돈은 왜 필요한 건데? 아이, 하필이면 그때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한 판만 더 했으면 내가 다 따는 판이었는데. 뭐? 당신 설마 도박했어? 김서방, 아니 그 거지 같은 사위 새끼가 알고 보니 도박을 하고 다닌답니다. 전에도 한번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딸아이가 갚아준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도박장 갖다 준 거였대요. 딸은 기가 막혀서 사위에게 경고했답니다. 한 번만 더 도박장에 가면 그때는 바깥 사돈에게 다 얘기할 거라고요. 옛말에 도박하는 놈은 저 마누라도 팔아먹는다고 했어요. 절대 그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딸의 말을 무시하고 또 도박장에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딸은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 사돈들 방으로 찾아갔대요. 사위가 무서워하는 건 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위 새끼가 난리가 난 거죠. 딸 앞에 무릎까지 꿇었답니다. 여보, 왜 이래? 우리 아버지 몰라서 그래? 나 도박하면서 돈 날리고 다닌 거 아시면 나 진짜 죽어. 농담 아니라 나 진짜 죽는다니까. 여보 제발. 사돈 방으로 딸아이가 들어가려던 순간 방에서 바깥 사돈이 나오다 사위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걸 보고 말았대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난리가 난 겁니다.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너 감히 하늘 같은 남편 무릎을 꿇린 거야? 그 순간 사위가 손을 싹싹 빌며 딸에게 부탁했나 보더라고요.
비밀로 해달라고. 이러면 증여받은 빌라까지 날아갈 거라고요. 별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며칠 외박을 하고 들어와서. 딸아이는 사위 말대로 시아버지까지 알게 되시면 사단이 날 것 같아 말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네요. 갑자기 바깥 사돈이 옆에 있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사위에게 던졌답니다. 못난 새끼, 사내 새끼가 얼마나 못났으면 마누라 앞에서 무릎이나 꿇고 이런 못난 놈. 그리고 너 남자가 바쁘면 외박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남편 바가지를 긁어? 바깥 사돈이 원래 그런 인간이랍니다. 화가 나면 손에 집히는 대로 마구 던져대는 게 몸에 뱄대요. 지금까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꼴을 본 게 셀 수도 없이 많다고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다쳐 나가도 미안한 줄을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날도 바깥 사돈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서랍장까지 들어 올린 거예요. 늙은이가 힘도 장사였습니다. 사돈은 그대로 딸아이와 사위에게 서랍장을 던진 거였어요. 서랍장과 사위에 밀려 그대로 넘어진 딸아이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멍이 든 거였습니다.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나랑 가자. 내가 그 사돈 새끼 얼굴을 아주 날려줄 테니까. 안 돼요, 엄마. 나도 당연히 더는 못 살겠다고 시아버지한테 이혼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글쎄 나더러 이혼하고 싶으면 돈 다 갚고 나가래. 뭐? 아니 도대체 무슨 돈을 말하는 거야? 사돈은 정신병자가 분명했습니다. 글쎄 딸아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혼집이 아닌 시댁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그 비용을 몽땅 다 정리를 해뒀답니다. 식대며 숙박비, 심지어 수도세와 전기세까지 다 식구 수대로 나눠서 딸에게 비용을 청구했다네요. 이혼하려면 돈 다 갚고 나가라고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마침 집에 들어온 남편은 딸아이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어요. 지금 당장 사돈을 만나러 가겠다고 난리가 났죠. 그 마음을 저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 포크레인을 끌고 사돈네 그 잘난 건물을 다 밀어버린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애써 남편을 말렸습니다. 건물을 밀어버리더라도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아주 제대로 밀어버릴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방법을 찾기는 뭘 찾냐며 남편은 그런 인간이 멀쩡히 살게 둘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럴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바깥 사돈을 아주 제대로 연 먹여주기로 했습니다. 감히 제 딸내미 얼굴과 몸 그리고 가슴에까지 상처를 입힌 인간이니까요. 이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인맥이라는 인맥을 다 동원하기로 했죠. 얼마 뒤 남편은 정말 포크레인을 끌고 상또라이 사돈네 강남 건물 앞에 갔어요. 그리고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지 같은 김 대표 들어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와서 내 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이 건물 다 부숴버리겠다. 순식간에 건물 일대는 마비가 됐어요. 대낮에 갑자기 포크레인이 도로에 나타나 건물 앞에서 굴삭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잘난 사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식한 인간이 지금 내 건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안 내려와? 남편은 지금까지 30년 넘게 포크레인을 몰아온 베테랑 기사였어요. 남편은 보란 듯 굴삭기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며 사돈의 바로 코앞까지 밀었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그러자 사돈은 겁에 질린 얼굴로 금방이라도 자지러질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더라고요. 이런 미친 사돈은 무슨 내가 너 진작 경찰에 신고했어. 두고 봐.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차 한 대가 아니고 몇 대가 도착했죠. 그리고 그때 저도 아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굴삭기로 사돈 겁이 나 좀 주겠다고 저희가 그 먼 강남까지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기사님, 여기 땅 팔 일도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포크레인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신고 접수돼서 지금 바로 차 빼셔야 됩니다. 안 그럼 딱지 끊어요. 아이고, 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장을 잘못 알고 왔네요. 금방 차 빼겠습니다. 어이씨구,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 어이, 형사 양반. 일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국민 세금 받아 처먹는 거야? 누가 봐도 이 미친 인간이 내 건물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잖아. 얼른 잡아가. 그 순간 뒤쪽에 있던 봉고차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저와 함께요. 김 사장님 되시죠? 세금 징수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댁에도 안 계셔서 저희가 사장님 찾으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뭐야? 내가 사장은 무슨 사장이야? 나 월급 받는 월급쟁이야. 너희 이렇게 직장까지 찾아오면 불법인 거 몰라?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는데 너희가 무슨 수로 돈을 받겠다는 거야?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바깥사돈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항상 그 비싼 고급 세단 타고 나타나 명품 옷만 입고 한밤중에도 명품 선글라스 쓰고 다니던 양반이 오늘은 진짜 없어 보이더군요. 거기다가 월급쟁이들을 아주 깔아뭉개던 인간이 돈 받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는 지가 월급쟁이랍니다. 고액 세금 미납자는 가상자산까지 강제 징수가 가능하고요. 감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돈을 아주 철저하게 차명 계좌며 가상화폐로 잘 나눠서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바로 저희랑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같이 확인하셔야죠. 뭐? 제보라니. 누가 감히 나를 제보해? 이미 댁에서 현금 다발도 무더기로 나왔어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좋게 좋게 가시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입으로만 사람 상대하며 직장 생활한 게 30년입니다. 저는 딸 얼굴을 보자마자 안사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안사돈, 남의 집 귀한 집 딸내미를 데려다가 적고를 만들어 놓고 잠이 편하게 오세요. 저는 천불이 나는데. 저도 너무 죄송하죠. 그 양반이 깽판 물을까봐 절대 사람한테는 손을 안 대는데 물건을 집어던지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 나쁜 손버릇 안사돈 아들내미도 똑 닮았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도박질을 하고 다니나 봅니다. 아이고, 사돈, 그 인간이 알면 난리 나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그 인간 자기 아들이 도박해서 돈 날린 거 알면 진짜 죽일지도 몰라요. 안사돈은 김서방이 도박하고 다닌 거 알고 계셨나 보네요. 오히려 잘 됐네요. 아들내미 지키고 싶으시면 제 말대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 징수과에서 나오면 현금 어디다 숨겨뒀는지 다 얘기하세요. 그래야 사돈도 살고 잘난 아드님도 삽니다. 아셨어요? 저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깥사돈에게 다 말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이 김서방에 대해 알면서도 숨긴 것까지요. 안사돈은 제 말대로 집에 숨겨둔 금고를 징수과에 그대로 보여줬나 보더라고요. 기대 안 한 가상화폐까지 말이죠. 제가 제보했어요, 사돈. 아이고, 계산이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 어쩜 그런 나쁜 짓을 하셨어요? 뭐야? 당신이 뭘 안다고 나를 제보해? 웃기고 있네. 나 잘못한 거 없어. 털어봐 어디. 나 재산 같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사돈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월급쟁이 나부랭이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저랑 친한 지인 중에 사돈 통장 비밀번호까지 아는 월급쟁이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데 사돈 은행 VIP시라면서요. 징수과의 제보는 제가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건물에 땅을 갖고 있는데 절대 은행 신세를 안 질 수가 없죠. 30년 동안 저와 함께 근무했던 은행원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아무리 월급쟁이라도 어쨌든 다른 은행에서 다 한 자리씩들은 차지하고 있는 점장, 부장들인데 강남 땅 부자 차명 계좌 정도 찾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 법대로만 했어요.
징수가에 어디 은행 직원에게 들었는데 미납자 김모 씨가 은행 여기저기서 꽤 큰 돈을 인출했다더라 라는 식의 제보를 했죠. 그러자 징수과에서 다 알아서 은행에 조사를 나왔다더라고요. 뭐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그러고도 너희가 무서울 것 같아? 아이고, 무서워라. 왜요? 저한테도 막 잡히는 대로 던지시게요? 사돈 그러다 진짜 쇠고랑 차요. 뭐야?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 감히 사돈한테 내가 너희 집구석 가만 놔둘 줄 알아? 내가 너희 무고죄로 다 고소할 거야. 사돈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남편이 제 앞을 막고 섰습니다. 고소? 웃기고 있네. 고소는 내가 했어, 이 양반아. 감히 내 딸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김땡땡 씨, 그만 출퇴 부르시고 그만 가시죠. 사돈, 이래저래 바쁘시겠지만 우리 곧 법정에서 봬요. 씩씩거리며 제게 소리를 지르는 사돈에게 저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거지 같은 사돈은 아직도 소송 중이라더군요. 진작 빼돌린 재산이랑 현금이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항소한다네요. 지긋지긋한 인간이었습니다. 딸은 사위와 이혼했어요. 사실 사위가 이혼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혼에 미련이 없는 놈이었으니 바로 합의 이혼하더라고요. 그놈이야 지 아버지한테 스포츠카나 한 대 받아내려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딸아이는 합의 이혼으로 그 큰 빌라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망할 놈의 사돈이 세금 안 내려고 진작 증여해 준 게 저희 딸에게는 이익이 됐죠. 물론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렸으니 위자료라고 해도 부족하기야 했지만요. 딸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멍이야 진작 가라앉았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딸은 자꾸만 자신을 탓하고 저희에게 미안해했지만 저와 남편은 딸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사람 속을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나쁜 놈들이 아주 작정하고 순진한 사람 속이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딸아이 방학에 맞춰 저와 남편은 함께 여행하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나 남편이나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어디 한번 장기로 여행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좋은 시간 보내면서 추억 많이 만들고 오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